네, 저에 대한 소개는 이 슬라이드 나가다 보면은 진행되다 보면은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글을 쓸 결심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 뭐 제목 특별한 건 없고요. 그냥 헤어질 결심에서 그냥 따와서 이렇게 한 겁니다. 주제는 이제 주로 이제 총균세하고 국가는 왜 실패하나 하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냥 책이고 이제 집에 있는 책 그 사진 찍어왔고 특별히 더 혹시 프로젝터 같은 거 있나요? 이게 지금 거 뭘 눌러야 되지? 이거구나. 네,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는데 뭐 사피엔스는 조금 비슷합니다. 우리 총균세랑. 그리고 이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 이건 좀 너무 두꺼워서요. 저도 읽다 말았는데 여기 나머지 세 개 책들은 이제 한국 작가들이 쓴 책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우리 민족으로서 우리 나라들 예를 들면은 중국, 한국, 일본 이렇게 보기보다 이 서양 선진국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들어가 있어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이걸로 세상을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예전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죠. 러시아와 영국이 정말 북쪽과 남쪽 해양과 대륙을 나눠서 지배하던 그 시절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고 어떤 길을 갈 수밖에 없었나 이런 식의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의 어떤 죄송합니다 좀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 민주당이 어떻게 뭐 조선의 조선을 어떻게 말아먹은 그런 정치 집단이었던 살인과 굉장히 닮아 있다. 약간 이런 책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의 어떤 그런 역사를 배울 때 어느 날 갑자기 그 임진왜란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세진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메이지 유신하더니 어느 날 갑자기 강해져가지고 우리나라를 찬탈했네. 이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만 이해하는 그런 역사관에서 벗어나서 에도 시대 때부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발전을 이루었는가 하는 그런 역사를 다루는 그런 책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균세는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 저 오늘의 그런 이야기의 중심은 제가 겪었던 이야기들 그 상황에서 뭐 의대 증원 이야기가 어떻게 됐었고 너는 거기서 뭐 했냐 이놈아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런 걸 질문도 받고 그런 시간을 주로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 왜 이런 모습인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주로는 이제 지정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즉 가축화할 동물이 많았던 유라시아에서 이제 세균이 이렇게 이제 인수공통이라고 하죠. 같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균이 이렇게 많이 창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식량 생산이 잉여 생산이 새로운 과학기술 즉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러고 옛날 같았으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토요일이 어디 있고 일요일이 어디 있어요. 계속 농사 지어야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 물레방아 이렇게 하면서 옷도 만들고 농사도 지어야 되는데 뭔가 발전적인 사고를 하는 게 잉여의 산물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먹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식량이 있다는 거죠. 수분, 여기 물도 그렇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발전하게 되고 이를 토대로 군사력을 발전시켜서 결국에는 지금 유럽에 있는 군대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쳐들어갔을 때 실제로 총으로 쏴서 죽인 인구가 별로 되지가 않아요. 그냥 애취 한번 하면은 그냥 알아서 앞에서 그냥 쓰러져 죽습니다. 워낙에 바이러스 덩어리니까, 세균 덩어리니까.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서 인간이 스스로 계속 적응해 오면서 면역력을 키워서 갔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던 남아메리카의 어떤 그런 원주민들은 그냥 기침 한번 하면 그 사람 막 다 죽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져 왔었고 우리 역사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나?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 사막지대는 사람 못 삽니다. 이쪽 지대는 사람 잘 못 살아요. 사람이 사는 지역은 이쪽이죠. 그러면 이 유럽 같은 경우는 좁아요. 위아래 폭이 좀 좁다고요. 그리고 거기서 고만고만한 애들이 예를 들면 여기 스페인, 프랑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대표적인 선진국들이죠. 크기가 비슷해요. 인구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들끼리 계속 싸워요. 계속 싸우면서 쟤네들 어떻게 하면 좀 이겨먹을 수 있을까? 쟤네 어떻게 땅 좀 가져올 수 있을까? 쟤네 이쁜 여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식량이라도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계속 고안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어떤 전쟁 기술 그리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좀 같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 솔직히 말해서 이 중국 대륙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전쟁을 하면은 예를 들어 수당 전쟁 때 겨우겨우 고구려라는 나라가 이겨내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거 말고 이긴 적이 있나요? 똑같이 말해서 이 어마어마한 인구들 이런 거를 이겨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은 이렇게 사대 외교를 주로 했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너무 종속되어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발전을 등한시하다 보면은 이 한반도보다요, 이 일본 열도가 다 합치면은 영토가 한 2.5배 정도 됩니다. 인구도 2배 정도 되고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조금 더 이제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의 역사는 조금 이렇게 스스로 열심히 해보다가 중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조금 우리 스스로를 낮추기 시작하고 긴장감을 느슨히 하면은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와서 우리의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는 뭔가 이렇게 발전시켜 보려고 하다가도 대륙이 한번 통일되고 나면은 또 그 사람들은 긴장을 늦추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그렇지가 않죠, 유럽은. 지들끼리 계속 싸우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어떻게 하면 얘네 한번 좀 이겨볼까 하다가 이제 이 터키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이 아시아에서 넘어오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죠.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세우면서 여기에 있는 이탈리아, 프랑스, 여기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애들이 이제 이 대륙을 이렇게 거쳐서 오는 길목에서 오는 어떤 건 향신료를 받아들이고 발달된 과학기술, 중국에서 넘어오는 도자기들, 그리고 이런 그 옷감 같은 것들을 바로 수입할 수가 없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나가게 됩니다. 이쪽 바다로 그냥 나가는 거죠. 그게 콜럼부스죠. 그게 성공을 해서 역사는 바뀌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아메리카는 종으로 이렇게 길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더 넓은 제국 그 땅이 있었던 데보다는 좀 더 발전을 하기가 힘들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유럽인들이 나가서 그냥 기침 한번 하고 나면은 얘네들이 다 쓰러져 죽는 이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이곳을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이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슈퍼파워를 서양 사람들이 다 어떻게 보면 건너왔죠. 이탈리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 다 건너와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힘을 미쳐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힘을 뻗쳐서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중국에 맞서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온 겁니다. 이게 정화의 회원죠. 정화는 이제 명나라 때의 내시였어요. 내시였는데 정화의 해외 원정 한 대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나서 쫙 한번 우리 바깥 나라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나, 한국, 일본 이런 애들 말고 한 쭉 바다 밑으로 인도양으로 좀 가본 겁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 해변까지 가요. 근데 거기까지 가고 나서 별거 없네. 역시 우리가 짱이네. 하고 그냥 아프리카 그 부족들한테 그냥 우리 선물 주고 역시 우리가 최고다 하고 물러나요. 끝나죠. 그리고 공도 정책을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섬을 비워요. 그리고 해양에서 약간 후퇴를 하게 되죠. 그게 큰 사건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럽은 정화의 해외 원정 이렇게 훨씬 더 한 10배 가까이 큰 이런 배가 수십 척이 있었지만 콜럼부스는 고작 이 조그만 배 하나로 대서양을 건너서 이 어마어마한 대륙을 손에 넣고 어마어마한 부를 손에 넣고 그리고 서양이 어떻게 보면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때가 비슷한 시기입니다. 비슷한 시기인데 뭐가 이런 역사를 가르게 됐나 하는 것이 총균세에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러니까 지정학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여기서는 지정학적 공찰에서 이 제도에 대한 고찰을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국가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요인은 지리적, 역사적, 인종적 조건이 아니라 제도다. 정치적 선제될 때 완전히 달라질 수 있고 그 차이는 포용적인 정치, 경제, 제도, 경제활동이 왕성해지고 생산량이 높아지면 경제적 번영을 이룰 수 있는데 착취적인 경제제도를 정치, 경제제도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안주하게 되고 그냥 피 빨아먹고 기생충처럼 그냥 세금 빨아먹는 그런 나라가 되고 결국 그 나라는 꼬꾸라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이런 케이스죠. 책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거를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사진을 딱 보여주면서 굉장한 실험 아니냐. 어떻게 똑같은 김씨, 여기 김씨 많잖아요. 김씨가 거의 1000만 명이 넘어요. 김정은, 김씨. 여기 평양만 이렇게 밝은데 한국은 이렇게 돼 있어. 도대체
유전자 DNA가 똑같은 인종이고 똑같은 한반도 지리 요건상에서 뭐가 이걸 이렇게 갈라놨을까? 즉 대륙에 영향이 미치던 거에서 정말 아메리카 정말 이 해양 세력이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즉 군사력과 정치 경제적 영향력을 미쳐서 그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제도를 또 이렇게 가느냐, 지정학적 요건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정학적 요건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가는 왜 실패하느냐에 보면은 총균세를 좀 까는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좀 재미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냐라고 할 때 그거를 지정학적인 것, 제도적인 것, 모든 거를 정말 드라마틱하게 정답으로 보여주는 곳이 이 한반도다. 그리고 또 거기서 예를 든 게 멕시코 장벽이에요. 네? 똑같은 지형이잖아요. 여기서 뭐 다른 지역이랄 게 있나요? 그리고 이쪽에 또 스페니쉬 사람들이, 즉 이 남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번성해 있는데 여기는 한산하죠. 이 장벽일 때 이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 결국에 그것은 제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났을 때 우리가 왜 이렇게 살고 있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방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도 있었잖아요. 밤에는 지금 이런 불 다 꺼진 상태에서 이런 좀 뭔가 발전적인 그런 생각들을 해보자 하고 이렇게 모이는 이벤트가 벌어질 수가 있었을까요? 북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불빛이 여기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가지고 있던 때였고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광주에서 태어나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한양대로 와서 뭐 수련을 이렇게 받았지만은 이분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어떤 박정희 시대에 있었어도 김대중, 우리 선생님께서 되셨으면 훨씬 더 민주주의도 잘 이뤄내고 경제도 발전시켰을 것이다. 이런 식의 평가를 듣고 자랐는데 우리 기생충학 교수님 중에 민드경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고 그때도 저 때도 은퇴하신 그런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생충학 시간에 우리 그 예전에 변을 보고 나면은 그 변이 그대로 물로 스며들고 그거를 우물물로 파서 그대로 먹잖아요. 즉 상하수도가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70년대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콜레라 그리고 뭐 그 변으로 그냥 인분으로 그냥 비료를 주는 겁니다. 배추에다가 그냥 사람똥을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잘 자라죠. 잘 자라긴 하는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있는 기생충 알들이 그대로 그냥 다 들어가죠. 그래서 옛날에는 좀 약간 이게 그로테스크하긴 한데 이제 변을 보면은 기생충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으로 끄집어내는 일이 굉장히 흔했었고 밥을 이렇게 먹는 경우가 흔하지가 않으니까 밥을 먹으려고 치면 여기서 이렇게 기생충이 이렇게 올라왔대요. 그리고 길 가다가 쓰러져서 죽어있는 창백한 젊은 애들 갑자기 픽픽 쓰러져서 죽어서 부검을 해보면은 기생충이 드글드글 했다는 거예요. 이승만 시기까지. 그랬는데 이거를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제 우리 잘 살아보자 이러면서 일본에서 차관을 들여오죠. 우리는 그걸 굉장히 굴욕적인 회담으로 배웠지만 그거라도 해가지고 상하수도 시설을 삽니다. 사는데 그 깔 인력을 어떻게 구해요? 그냥 뭐 북한이라면 강제 노동을 시키면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살아보자. 우리 하면 할 수 있다. 이 젊은이들한테 희망을 계속 고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 장정들이 다 이렇게 삽을 이렇게 파가지고는 상하수도 시설을 매립을 해요. 상하수도가 분리가 되고 나서 기생충 유병률이 쫙 떨어지죠. 제가 그러니까 국민학교, 저는 잠깐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국민학교 5학년 때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광주 대성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체변봉투가 있었어요. 그거를 받아내가지고 보고 있으면 알덴타주 처방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체변봉투 보신 적 있으세요? 손들어 보실래요?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굉장히 그런 시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역사를 새로 한번 공부해 보게 됐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제 뭐 허동현 교수님이라고 경희대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승만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한번 하고 나서
이 국제 정세 속에서 이승만은 저는 그냥 런승만으로만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분이 해왔던 어떤 그런 외교적인 업적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새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생각이 좀 달라지게 됐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광주에서 게다가 성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솔직히 고등학교 때요, 5.18 주제곡도 배웠었어요. 굉장히 선생님들, 특히 약간 그런 정교조 이런 쪽에 좀 가까우신 분들이 막 이런 영상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막 머리 깨지고 막 피나고 막 이런 사진들, 사람 죽는 사진들 막 보여주기도 하고, 당연히 어떤 그런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이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이 시기 때 경제적으로 가장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산업이 이 시기 때 발전을 해요. 그건 이제 검색을 해보면 아실 거고, 제가 쓴 조선일보 칼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때 굉장히 큰 발전을 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래요. 민주주의는 후퇴했을지언정 경제적으로는 그랬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도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5.18 어떤 특별법이라든지 어떤 그런 쪽을 마련을 해주고 금융실명제라든지 이런 발전적인 방향들이 많이 이끌어냈고요. 이런 것들을 어떤 그런 정치적인 편향된 그런 거에 묻혀서 보지 못했던 걸 보고 나니까 좀 길이 보이는 거죠. 그러고 나서 더 역사를 점점 더 이제 근현대사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공부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일제 시기에도 우리는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화여대생도 있을 거고, 뭐 연대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대학들 보면은요, 다 일제시대 때에 세워진 대학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여기 가운데 있는 사람은 김성수라는 사람인데요. 고려대를 만들고, 고려대는 어떻게 보면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서 키워서 이제 고려대로 승격시켰지만, 동아일보를 설립하고, 경성방직, 저기 영등포 타임스퀘어 있죠, 여기 근처에. 경성방직,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만들고, 그리고 중앙고등학교, 그리고 동아일보 창간한 김성수입니다. 그 옆에 송진우라는 사람이 독립운동도 같이 하고, 초대 이제 민주당, 지금의 전신이 민주당의 어떤 그런 당대표격인 그런 것도 했고요. 여기 김병로라는 초대 대법원장입니다. 이분의 손자가 누군지 아시는 분? 이분의 손자 김병로라는 이 전북 순창 출신의 이분의 손자가 김종인이에요. 네, 김종인. 이렇게 뭐 이준석 대표랑 이렇게 많이 좀 같이 나오는 그 김종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호남의 건국의 아버지들을 이렇게 하면서 일제시대도 좀 이렇게 다시 보게 되고, 우리가 마냥 굴욕적으로 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굴욕적이지만 뭔가 배우고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그 중심에는 제 고향이었던 호남 출신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었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개된 정치적인 상황에서 우리 정치 지금의 지형은 전라도 호남 쪽은 무조건 민주당을 찍어주고, 경상도는 무조건 저기 뭐 국민의힘 이쪽을 찍어주잖아요. 옛날엔 반대였어요. 대구에서 이 조봉암, 무소속 조봉암, 이 정말 어떤 간첩 여접죄로 어떻게 보면 사형당하신 분입니다. 이분을 대구에서는 72%를 찍었어요. 그런데 전라남도에서는 이승만을 72% 찍었어요. 3대 대통령 선거 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제5대 대통령 선거 때 박정희하고 민주당의 윤보선이 붙었을 때는 전라도에서 몰표가 나와서 겨우 윤보선을 이겼습니다. 박정희가. 경상도 구미 출신 박정희가 전라도의 지지를 왕창 받아서 이렇게 이겼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5.18이 뭔가 기점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5.18이 1980년도에 일어났잖아요. 1981년도에 치러진 11대 총선이에요. 민정당, 즉 전두환의 민정당이 호남에서는 1당이었습니다. 그리고 85년도에 치러진 그때 선거에서도 그때도 1당이었어요. 85년까지만 해도 이런 정치 지형이 아니었다는 거죠. 5.18 이후에도. 그런데 87년도에 그때 이제 민주화 세력이던 김영삼과 김대중이 싸워서 갈라지죠. 갈라지고 나서 각자 출마하고 이제 3당 합당이 되면서 호남이 이제 고립이 되면서 지금의 어떤 정치 지형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의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물론 국민의힘도 문제가 많지만
지금 뭐 리스크 테이킹을 주저하는 그런 현실, 지대추구, 과학적 상위군이 길을 펴지 못하는 사회, 고령화, 저출산, 포퓰리즘의 범람, 우리 쇠약해지고 미국마저 힘을 잃으면은 해양 세력이 이렇게 우리를 지원해주는 힘을 잃게 되면 다시 대륙 세계 그늘로 즉 후조선으로 퇴행하는 것이 저는 이게 보이는 거죠. 공고한 그런 개혁의 상징이라 여왔던 제가 지지해왔던 민주당이 이런 정당이 돼버리고 그 공고한 지지 기반이 된 제 고향 하나님이 호남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열렬한 지지만큼 민주당으로 지원받지 못해요. 재정 자립도는 꼴찌고 청렴도 꼴찌고 학동 건물, 화정도 건물 붕괴해서 사람 죽고 F1 사태, 세계 수영대회에 실패했고 최근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가 있었죠. 그리고 복합 쇼핑몰은 하나도 없고 광주형 일자리 같은 세금 사업에만 열중을 하고 이게 굉장히 인터넷에서 좀 이게 짤로서 유명화되면서 어떻게 보면 제 고향이 되게 약간 좀 욕먹었던 그런 짤들인데요. 대형 매장 여기만 있고 여기는 없죠. 5성급 호텔 없어요. 쿠팡 새벽 배송 여기는 뭐 그러니까 좀 대도시만 빼고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한방병원은 보세요. 어마어마하죠. 뭐지? 뭐 무슨 차이가 있는 거지 도대체? 그리고 태양광 설비는 또 이렇게 많아. 뭘까? 제가 이제 2005년도에 한양여대 입학해가지고 고향을 떠나 있으면서 2018년에 아버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무조건 가게 되고 처음에 쓰러졌을 때는 거의 군대에서 장기 휴가를 내고 가서 생활을 해봤습니다. 제 고향이었는지 뭔가 그로테스크하더라고요. 이상해졌다고. 이렇게 사람이 막 아파트 무너져 사람 막 죽고 그래서 좀 글을 쓰기로 결심을 했죠. 근데 이게 좀 자기가 공부 좀 많이 했다 이런 사람들은 좀 고압적이고 야 내 생각이 맞아. 야 너는 틀렸어. 아유 바보들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좀 그러지 말자. 최대한 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좀 글을 쓰자. 이렇게 하다가 좀 이제 설득하기 위한 그런 글을 썼고 이게 좀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글을 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유니크한 그런 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호남에 대해서 좀 반대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때까지 많지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책도 많이 읽은 것도 아니고 글을 그렇게 많이 써보던 사람도 아니었는데 주목받아서 조중동에 이렇게 칼럼을 썼던 이유는 그냥 좀 유니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의료 문제에 대해서도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편 칼럼 쓰려면 제가 글을 잘 써보던 사람이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민한 지역 감정을 다루다 보니까 이런 데서 강연하다가 또 잘못 말하게 되면 이런 영상 지금 찍고 있잖아요. 잘못 말했다가 아주 그냥 매장이 됩니다. 그야말로. 그래서 최대한 좀 조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고 칼럼은 뭐 이런 칼럼을 썼고요. 이제 중앙일보에서 가장 먼저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여기 이주영 의원님 이렇게 오셨었죠. 이 수학과 최악 미달 사태 부모 갑질이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맘카페 갑질이라는 제목이 그때 붙어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때 제가 이주영 의원님한테 계속 이렇게 자문을 구하면서 하다가 저한테 TV 출연 요청이 왔는데 제가 수학과가 아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주영 의원님한테 제가 밀어드렸어요. 그리고 이주영 의원님이 처음으로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방송에 데뷔를 하게 되고 결국엔 국회의원까지 됐는데 사실은 제가 먼저 영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 계신 조동찬 선배님도 제가 영입을 하려고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런 히스토리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됐었고 그러다가 이제 조선일보에 쓰게 됐어요. 조선일보에는 주로 이제 호남 얘기에 대해서 쓰게 됐는데 예민한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뭐 전두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승만에 대한 얘기도 하고 마지막에 새만금 잼버리 사태 있었을 때는 호남인이요 제발 이러지 말자. 이거 무슨 쪽팔림 이게 우리가 왜 이래야 되냐. 직설적으로 이렇게 쓰니까는 단일 칼럼으로 조선일보에서 역사상 사상 최고의 좋아요와 사상 최고의 댓글이 달렸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권에서 좀 러브콜이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제 신동아에는 주로 이제 의료 문제들, 뭐 존엄사, 존엄 저역사 뭐 이런 거라든지 최근 어떤 그런 문제들 그래서 쓰기 시작했고 시민단체 활동은 주로 이렇게 강연, 역사에 관련된 그런 강연도 이렇게 하고 정율성 문제가 좀 많이 핫해졌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쟁을 하다 보니까 TV에도 나왔고 SNS 활동은 이게 막 이재명 대표님께서 이제 또 이제 단식 활동을 하시는데 이게 TPN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단식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아니죠.
이걸 썼더니 또 이게 갑자기 막 TV에 막 난리가 나가지고는 한 3시간 만에 단식을 또 중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활동을 인정받아서 저희 당이 강서구청 보궐 참패를 했을 때 이제 좀 새로운 사람, 좀 젊은 사람, 그리고 좀 호남 쪽 이쪽 사람을 찾다 보니까 저한테까지 제안이 왔었고, 저는 좀 그것까지는 좀 너무 큰 자리인 것 같다. 호남 쪽 인물을 원하시면 인유한 원장님 괜찮지 않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인유한 원장님이 이제 혁신위원장님 하셨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인재영입위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는 우리 이국정 원장님을 제가 컨택을 했었어요. 근데 좀 실패했죠. 끝까지 이렇게 가다가 실패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의료 대란이 터지면서 우리 이주영 원장님도 저희 당에 호의적이셨다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 보고 너무 실망하시면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주영 원장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사 몫의 그런 비례대표는 꼭 한석은 주시거든요. 근데 이주영 원장님은 저기 개혁신당으로 가버리고, 우리 조동찬 원장님께서 기자님께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거절하셨죠. 그러다가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재영입위원 하다가 비상대책위원이 됐고요. 뭐 시련이 있었는데 이런 이 남녀 어떤 그 저출산의 그런 문제들을 볼 때 임금 수준별 기혼자 비율이 남자는 이렇게 완전히 1차선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도 많이 하고 애도 많이 낳죠. 그런데 여성은 이렇게 U자형을 그립니다. 이런 거를 함부로 말했다가는 정말 이게 여혐으로 이렇게 찍혀가지고 문제가 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말씀 제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전쟁 지면은 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글을 예전에 이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 이거는 그거였어요. 제가 군의관을 했었는데요. 예방의학 장교를 할 때 이제 군 복무를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빠져나가는 현부심을 제가 심사를 하는 건데, 현역 복무 부적격 심사를 제가 했어요. 엄청나게 나갑니다. 1년에 10,000명이 나가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한 명 한 명 앉혀가지고 너 왜 나가시? 너 나가지 마 이렇게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지 못해요. 지금은 장병들이 나간다고 하면은 장교들이 오히려 먼저 나가라고 한다. 그래 빨리 가자 이런 식으로 해요. 왜냐? 거기서 괜히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은 자기 진급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지금은 좀 월급도 많이 주고 핸드폰도 주고 그러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한 달 월급이 병사들이 막 20만 원, 40만 원 그랬거든요. 핸드폰도 못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런 좀 뭐 이득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줘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반대 의견이 뭔가 페미니즘이라든지 남녀 평등에 위배되지 않냐. 그런데 막상 우리가 지금 군대가 50만이 붕괴됐습니다. 북한은 120만, 100만 정도 유지가 되고 있어요. 전쟁을 했을 때 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성 인권이 정말 지켜지기가 힘든 날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이런 하마스 이스라엘이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나고 나서 하기보다는 미리 보장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글을 썼다가 어마어마하게 털렸죠. 이런 시련을 많이 당하고 그때 정말 살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 지금도 저는 정말 김구 선생님을 존경합니다만 우리나라의 대통령만큼은 김구보다는 이승만이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강의록에도 나와 있지만은 김구와 대만의 유어만이 나눴던 그 대화를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이승만이 대통령이었어야 되나. 어떤 그런 식의 글을 쓴 거였는데, 그 글을 하나만 이렇게 발췌해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조리돌림하는 거예요. 정치권에 들어오고 나면은 엄청나게 그런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원래는 하정원 원장님 아시나요? 혹시 삐뽀삐뽀 소아과? 이제 여기서 애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아마 아이를 가져보시고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이제 하정훈 님이 얼마나 신적인 존재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분도 처음에는 정말 정치권을 뛰어들고 의원을 하고 싶어 하셨었는데, 정말 이 기자들한테 정말 하루에 전화 한 200통씩 받고 시달리고 과거가 이렇게 털리고 이렇게 하는 거를 겪고 나서 너무 힘들어 하시더니 이제 그만 자기는 이제 정책 정도만 이렇게 제안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정말 이 살벌한 동네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고
저는 애초에 인재 영입이 될 때부터 저에게 뭐 비례대표 나가라, 뭐 서울에 좋은 자리 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는데 저는 나가면 그냥 광주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순진했죠. 조동찬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나이브했달까요? 그냥 낭만적으로 좀 이렇게 도전을 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진 거를 당연히 알고 했지만 나름대로 뭐 좋은 경험이었지만은 후회되기도 하고 금전적, 시간적 손해도 많이 입었고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만큼 제가 정당에서 좀 이렇게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보수 우파에서도 양지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드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그런 신뢰를 줘서 분위기를 좀 좋게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그게 비대위원으로서의 어떤 그런 당의 최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2월 달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우리가 뭐 160석 얻네 뭐 이런 얘기도 막 있었는데 이때도 사실 여의도 연구소에서는 한 140석 정도가 최고를 보고 있었고요. 최대한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의료 문제가 좀 정말 심각하게 터졌죠. 정말 한숨이 나오는데 근데 저는 나름대로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제가 뭐 일개 비대위원으로서 뭐 권한이 크진 않았고 주로는 저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사명이랄까 포션이 호남 문제에 대해서 뛰어드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광주에 나가게 되면 떨어질 것이 어떻게 보면 기정사실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어차피 많은 그런 마이크가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저보다는 주로 이제 한재하 위원, 재활의학과 교수님, 지금 이제 비례의원이 되셨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역할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냈었는데 막 프레시안 이런 데만 실리고 별로 많이 안 실리더라고요. 그래서 막 메디게이트에는 영상이 많이 올라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우리 서울대 비대위에 있던 우리 방 교수님이랑 김준혁 흉부외과 교수님 모시고 이런 분들 뭐 안철수 의원님, 뭐 서명옥 지금 강남구 당선되셨죠. 김기남 그 선생님은 떨어지셨는데 이런 분들 모아서 텔레그램 단체방도 만들고 막 얘기도 해서 막 전달도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좀 그게 모자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이게 뭐 하고 있어야 되나 우리 왜 이렇게 돼버렸어야 되나 이런 측면에서 제가 나름의 노력은 했지만 너무 선배 의사로서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입니다. 그랬고 이런저런 사건들이 막 벌어지면서 그런데 우리는 이제 좀 조건을 좀 이제 미래적인 아젠다를 내세웠어야 하나 이주 심판 이런 것들이 통하겠어요. 직접 선거를 뛰어보신 분들은 알더라고요. 정말 우리나라의 중위소득이 최근에 기사화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연봉이 4천, 5천 정도밖에 안 돼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사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해주고 어떻게든 이렇게 부자 되게 만들어주는 그런 정책적인 아젠다를 제시해야지 여당이 야당을 심판한다는 프레임은 먹히지가 않습니다. 예전에 이명박 때를 생각해보면 이명박도 BBK 때문에 엄청나게 욕먹었지만 뭐 747, 주가 5천, 뭐 뉴타운 이런 거 앞세우니까 되잖아요. 결국에는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4월 1일 날 담화문을 발표를 하셨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 그림이 이렇게 표현이 됐더라고요. 아니 그때 의료 문제는 빨리 좀 이렇게 해결을 하고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정책을 펼치려면 여러분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런 좀 겸손한 말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나 이렇게 망했죠.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 사람들끼리 뭉쳐서 뭐 이런 걸 만들고 있고 저는 그냥 이렇게 다시 현업으로 복귀해서 그런 다시 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초청이 된 것 같은데 그렇게 경험을 했고 앞으로 이제 쓰고 싶은 주제들은 출판하지 못한 제 책입니다. 이런 당신을 설득하고 싶다 이런 책을 써놨는데 예전에 실현 차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소라들 때문에 책을 출간하지 못했었는데 이런 걸 다시 좀 하고 싶고 선거를 겪고 나서 이 지방자치 한계들 이런 것들을 좀 느꼈었고 의료 관련해서는 한의학이라든지 의대 정원 그리고 실비보험 아마 로컬에 나와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실비보험이
여러분의 월급에 굉장히 중요한 소득원이 되기도 하지만 이 의료 체계를 얼마나 왜곡시켜놨는지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빅5 병원, 과연 우리 의료를 발전시키게 맞을까? 혹은 왜곡시켰을까?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여기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제가 글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민감한 주제들, 국민연금, 성, 농업들 이런 것들 좀 나중에 좀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글을 좀 이렇게 써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정치할 결심까지 하게 되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이런 굉장한 분들 앞에서 이렇게 강의하게 돼서 지금도 정말 너무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저의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의사들이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특이한 경험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받겠습니다. 네. 네, 손들면은 제가 지목하겠습니다. 되게 재밌는 주제였는데 질문 없으실까요?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네. 네. 어쨌든 선거를 하시면서 네네. 많은 얘기를 좀 들으셨는데 좀 민감하지 않은 것들 중에 좀 재밌는 썰 써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민감한 재밌는 썰. 녹화돼도 괜찮아요. 네. 뭐 녹화가 되고 뭐 있죠. 근데 한 2,000명이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아쉽고 지금 이 막장 사태를 초래하게 된데 뭐 재밌지는 않아요. 재밌지 않고 이거 비극인데 저는 이 우리나라 의료가 안 좋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이때까지 흘러 들어온 방금 뭐 조용찬 선배님이 뭐 1년에 며칠밖에 안 나가고 그런 당직 썼던 그런 어떤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체제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 왔고 싸고 좋은 의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흘러오게 되기까지의 그런 복잡한 그 의료 정책의 과정들을 정부가 설명을 해야 돼요. 정부가 우리나라 의료가 왜 이렇게 돼 있는지를 국민에게 계속 설득을 하고 우리나라가 OECD 평균의 의료로 가게 되면 얼마나 진짜 폭망하는지를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이제 진료를 해보게 되면요. 저도 이제 로컬에 있다 보면은 해외에서 정말 많이 와요. 우리나라는 당일 내시경이 되거든요. 아침만 금식하고 오면은 그냥 뭐 금방 하고 끝나고 넣었다 빼면 금방이지. 절대 안 돼요, 미국은. 미국, 영국, 뭐 캐나다 말도 안 돼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거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애초에 처음에 윤석열 정권의 어떤 그런 의료 정책들은 그렇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그 사단이 바뀌더라고요. 정책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확 물갈이가 되더니 그분의 어떤 그런 계열들 이름은 제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그런 그 쫙 이렇게 내려오는 그 항맥이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갑자기 딱 들어오더니 와 너무 이상한 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당 지도부인데 그러지 말할 수도 없고 지나고 나니까 좀 후회가 되는 거죠. 그전 당대표처럼 무슨 막 나가고 막 깽판치고 그렇게 했었어야 될까? 그렇게라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의사의 선배로서 그렇게라도 했어야 될까? 그렇게 해서라도 좀 한석이라도 좀 더 건졌어야 될까? 뭐 이런 후회가 되고 아직도 좀 너무 죄송한 마음으로 좀 그렇습니다. 네, 그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네. 질문 한 번만 더 받을게요. 네. 네.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네네. 그래도 나름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이제 정치 쪽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재도전을 할 의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재도전, 이거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10%도 못 받았어요. 광주에서. 그럼 10%면 반액 보전이 되고 15%면 전액 보전이 되는데 저는 그냥 생으로 갖다 박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선일보 같은 이런 정말 그런 칼럼을 쓰다 보니까 나름 약간 우파 내부에서는 좀 팬덤이 좀 있었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 출연하고 그러면은 후원금이 막 몇천만 원씩 들어오더라고요. 1억 5천만 원은 1억 5천만 원이 다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겨우겨우 하고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들지는 않았는데 너무 좀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고 너무 큰 벽을 봤어요.
이거는 그렇다고 제가 이제 호남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뭐 서울 좋은 자리 출마하면 이거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좀 정치인으로서 소명 그런 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뭐 그렇게 출마하는 사람들도 많긴 합니다만 제가 출마했던 것도 그거였어요. 그 전에 호남 몫의 비례가 2~3석은 꼭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받았으면 호남에 내려가가지고 조직력이라도 강화하고 노무현처럼 좀 깨지더라도 가야지 간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실망스러웠고 그런 모습을 제가 좀 먼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당연히 깨지겠는데 10%는 넘을 줄 알았어요. 10%는 넘어서 좀 이렇게 보전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와 10%도 못 받으니까 이거 너 꺼지라는 건가? 이런 약간 마음의 상처를 좀 받아가지고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좀 치유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질문 받겠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저 뒤에 분이 먼저 한번 소개해주셔서 네. 물어보시죠. 뭐 돈 얼마 드는지부터 해서 뭐 정치 관심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치를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이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이 역 같지 않아요, 이게? 정말 역 같은 상황인 거야, 이게. 왜? 좋은 질문이 될까요? 네. 좋은 강연 들려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그 선생님 강연 중에 인상 깊었던 말이 이제 이승만 대통령 분이 이제 김구 선생님보다 조금 더 대통령에 적합했을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승만 시대를 직접 살아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생전에 직접 그러니까 인생에서 직접 보지 않으셨던 분의 다면적인 면을 보고 일에서 글을 쓰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승만 대통령 같은 분에 대해서 자료를 조사할 때 뭐 여러 자료들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신빙성이 있는지 뭐 자료들 사이에서 경중을 평가할 때 있어서 뭐 본인만의 기준이 있거나 또는 뭐 주의사항이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팩트 체크를 꼭 해야 되고 이거 굉장히 예민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 런승만에 대해서 뭐 다리를 끊었다 뭐 이렇게 할 때 자료가 조금 뒤죽박죽인 게 맞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 제가 뭐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쪽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쪽에 교수님들이 많아요. 이쪽을 연구하는 교수님들한테 직접 자문을 구하고 단어 하나하나 막 고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는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먹힐 만한 그래도 잘 이승만의 주제로 뭐 처음부터 몇 년에 태어나서 몇 년에 어떤 업적을 이렇게 했다 해서 글을 쓰게 되면은 지루해서 아무도 안 봐요. 그런데 사람에게 먹힐 거를 글을 쓸 때 생각을 해야 되죠. 호남에면은 뭔가 이게 좌파 쪽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네? 그리고 이승만에 대해서 그냥 정기로 써내려간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교육, 런승만이고 이런 친일이고 친미고 이렇게 교육을 받았는데 아니요, 나의 생각을 깨는 그런 식의 어떤 그 글의 전개를 했고 제가 조선일보에 썼던 칼럼은 아예 대화체였어요. 친구와의 대화. 올라가면서 이승만이 정읍선언을 했던 게 대단하지 않았냐. 호남선을 타고 정읍을 지나치면서 친구는 야야 이승만 런승만인데 뭐가 좋아 그러면 나는 제가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고 이거 제 친일 이거 전쟁 획책한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저는 이게 반론을 제가 대화체로 이렇게 하게 되니까 거기서 독자들은 조금 더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글을 쓸 때 사람들이 일단 읽어야 돼요. 자극적인 제목을 쓰든지 아니면은 파격적인 형식을 취하든지 구도를 좀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되고 팩트 체크는 어차피 우리의 한계가 있으니 교수님들, 연구가들한테 직접 컨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은 조금 더 받을까요? 빨리 하시죠, 빨리 하죠. 네. 30초 컷으로. 네. 네. 우선 제가 원래 군의관인데 이 자리에 제일 지지 말아야 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자리에서 원래 질문 안 드렸다가 그냥 목소리를 하시죠. 질문을 궁금한 게 원래 제 본가도 광주여서 호남 대한 포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건강 가능하지 않은지 뭐를 떠나서 혹시나 나중에라도 거기 가입할 수 있는 그럼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 방금 제가 이 역 같은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왜 이러고? 다 자기 커리어 쌓아 나가고 공부해야 될 시기에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의대에 이런 소란이 없었으면은 개혁신당이 이렇게 크게 많이 이주영 의원님이 이렇게 확 힘들었을 거예요.
이게 이런 이슈라는 걸 결국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